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슬기 변리사라고 하고요. 56회에 이제 시험을 합격해서 네, 5년째 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 강의는 이제 객관식 강의예요. 객관식 강의고 초반에는 좀 진도별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전범위 문제풀이를 이렇게 가는 걸 목표로 좀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이 강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 제가 이제 수험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강의 유형이어서 저도 좀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1차 시험이라는 거는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보는 트레이닝을 계속 많이 할수록 되게 좋은데 일반적인 객관식 강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접 이제 본인들이 예습을 하면서 풀어오고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 하나씩 듣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기는 하지만 저는 약간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는 시험 보는 것 같은 연습을 자주 해야 된다. 네. 물론 객관식 문제를 본인이 혼자 풀 때도 시간을 재면서 하나씩 OS를 체크하면서 시험 보듯이 푸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그냥 이제 풀다가 답도 한번 보다가 풀다가 답도 한번 보다가 이렇게 푸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은 지금 이제 11월에서 문제풀이를 들어갈 때 좀 시험처럼 봐보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전범위 문제풀이를 시험처럼 해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의고사를 가면 전범위의 상표법 문제를 시험 문제처럼 이렇게 풀어보게 되죠. 근데 그때가 되면 사실 그 횟수가 많지 않게 뭐 많아야 2번 정도기 때문에 연습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수업 안에서 이렇게 전범위 모의고사 보듯이 좀 시험을 보면 도움이 되겠다. 근데 제가 이 수업을 이제 처음 열 때는 진도별 10문제, 전범위 10문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도별로 10문제 가면서 전범위를 계속 뒤에서 돌릴 수 있게. 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정답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네, 정답률이 너무 낮고 너무 어려워하시고 또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아직 객관식 문제를 여러 번 돌려보지 않은 상황에서 전범위 문제를 푸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뭐 그나마 상표가 좀 쉽지 뭐 민법이나 뭐 특허는 더 하겠죠. 그래서 조금 많이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뭐 OMR 카드를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뭐 또는 점점 이제 막 시험 난이도가 어려워질수록 약간 상처를 입으셨는지 뭐 빠지는 분들도 좀 더 생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진도별로 일단 진행을 하고 전범위를 좀 뒤에 이렇게 붙여서 해야겠다라는 이렇게 좀 합의점을 찾게 됐고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시험 문제 자체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자, 저희가 그 교재 자체가 공방 연습이었죠. 공방 연습에 있는 OX 문제들이 이제 조합이 돼서 시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예습을 해오신다면 공방 OX를 이제 쭉 한번 풀어보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객관식 문제 여러 번 풀 때의 단점이 객관식 문제가 다른 종이 재질의 다른 형식으로 합쳐져 있으면 틀리는데 내가 풀었던 이 문제집의 이 위치에서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기억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우리가 기출 OX를 하나씩 풀 때는 다 맞다가 얘를 회차별로 나눠서 전범위로 풀어보면은 또 갑자기 틀리는 지문이 생기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형식을 바꿔서 한 번 더 복습한다 또는 시험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오늘 시작이니까 뭐 예습 또는 복습의 형태로 본인이 이제 풀 수 있는 정도의 이 상표법 공방 연습을 꾸준히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꾸준히 풀어오면 자기가 풀었던 문제가 시험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는 풀지 않았던 지문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에. 네. 그랬을 때 결국에는 그 내용을 내가 얼마나 잘 연습하고 숙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연습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 안에는 이 공방 연습을 재편집한 이 시험 문제지로 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한번 진도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뭐 중하 정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감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마치 뭐 옛날에 수학의 정석 집합 부분을 정말 뭐 달토록 보듯이
총칙 파트는 너무나도 많이 다들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서는 어려운 사례형으로 꼬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총칙 범위의 문제가 어렵게 사례형으로 판례를 응용해서 꼬인 문제가 나오면 제일 아리송할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추후 회차에서 전범위 문제가 들어갈 때 제가 좀 여러분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네,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첫 회차이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단순한 지문과 그리고 판례 지문 자체 그리고 기출문제 지문 자체를 좀 반영해서 문제 출제했습니다. 일단은 아마 풀면서 이거 앞에서 좀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겹치는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최대한 배제를 하려고는 했지만 겹칠 수 있는데요. 그 포인트는 기출시험에서도 우리 똑같은 내용이 여러 번 나오죠. 근데 이게 지문별로 그냥 똑같은 지문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씩 포인트 바꿔서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내용이더라도 어떻게 지문을 만드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문제여도 이 지문의 뭔가 형태나 기출의 회차가 달라서 다른 부분 좀 같이 반영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상표법의 목적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 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앞에 이제 시험지와 좀 유사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조금 친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표법의 목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상표법의 목적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상표법을 제일 처음에 펼쳤을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때 상표법의 목적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시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포인트만 좀 찍고 넘어가자면 우리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목적 안에서 다른 타 법과는 다르게 공익적 견지의 이 목적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 수요자의 보호를 위한 그러한 규정들이 담겨져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서는 우리가 상표를 보호한다라는 점은 상표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포인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보면요. 첫 번째,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법조문 그대로의 그 지문으로서 맞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상표법은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여기까지면 사실 일반적인 특허법과 같은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 더 있다. 수요자의 이익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상표 사용자의 이런 사회적 견지의 부분과 수요자 이익을 보호한다라는 이 공익적 견지의 부분이 모두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표법 안에서는 수요자들에게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품질 오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또는 그 출처운동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등록 사유로서 규정을 하고 있고 상표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취소 사유로서 규정을 함으로써 보호를 하고 있죠. 네. 다음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자 보통은 이제 문제를 막 빨리 읽다 보면 맞는 말이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까지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표법 1쪽에서 말하는 이 상표 사용자에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미등록 주지 점용 상표 사용자도 포함이 되죠.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 1조에서 말하는 상표 사용자에는 미등록 주지 점용 상표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인 거죠. 그쵸? 네. 혹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상표법은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등록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이 상표 사용의 등록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등록주의를 취함에 있어서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실제 상표 사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등록주의를 취하면서 몇 가지 이 사용주의적 요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사용주의적 요소를 몇 가지 가미를 함으로써 등록주의를 보완하고 있죠. 네. 이때 이 사용주의적 요소에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뽑자면 사용 의사가 있는 상표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두고 있고요. 또 상표를 등록받은 이후에 불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소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용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규정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좀 뽑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상표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때요? 비록 등록된 상표 사용자는 아니지만, 등록 상표 사용하는 자는 아니지만, 상표권자는 아니지만, 아무리 미등록의 상표더라도 사용 행위를 통해서 인식도를 획득한 경우에는 등록 배제효라는 효과를 주고 있죠. 네, 그래서 타인의 등록을 배제시킬 수 있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내용이죠. 미등록 주지 저명 상표 사용자에 대해서도 이 상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상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록 배제효를 부여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1조에서 말하는 상표 사용자에 이 미등록 주지 저명 상표 사용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X입니다. 자, 그리고 상표법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이나 디자인 보호법 등과는 그 보호 대상이나 취지가 다르다. 네, 맞는 지문이죠. 우리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지금 포인트로 뽑을 수 있는 건 창작물이라는 부분에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상표는 항상, 물론 창작된 상표도 있습니다. 조어 상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상표는 어때요? 항상 조어 상표인 건 아니죠. 그쵸? 기존에 있던 단어들이라도, 기존에 있던 이런 문구들이더라도 내가 출처 표시로서 사용하겠다라고 뭘 해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작이 아니라 선택을 한 그 사용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표 사용자가 선택을 한 그 상표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그 보호 대상이나 취지가 다르다입니다. 그래서 특허법이나 디자인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발명한 기술, 그렇죠? 그리고 창작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발명했어야 되고 새로 창작했어야 돼서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요건, 네, 그리고 창작 비용이성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죠. 네, 그러나 우리 상표법에서는 어때요? 기존에 공개되어 있던 단어들이더라도 내가 선택을 해서 나의 출처 표시로 쓰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는 이런 상표 출원 행위를 하게 되면 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보호 대상이나 취지가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앞서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표법 1조의 상표의 보호란 상표로서 선택된 표장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 사용을 통하여 발휘되는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다. 맞는 지문이죠. 네. 자, 왜? 우리 상표 선택된 표장 자체는 사실 그냥 문자 그 자체예요. 그쵸? 그냥 뭐 예를 들면 제가 애플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선택했어요. 그럼 그냥 애플인 거죠. 애플이라는 단어가 있을 뿐인 거죠. 하지만 우리의 여기서 말하는 상표의 보호가 필요하려면 결국 뭐예요? 출처 표시로서 사용이 되었을 때, 그렇죠? 출처 표시로서 기능을 할 때, 또는 이 출처 표시로서 발생하는 이런 상표의 기능, 그렇죠? 이 상표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품질 보증 기능, 뭐 출처 표시 기능, 자타 상표 식별 기능, 광고 선정 기능 등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는 거죠. 뭐 이 단어를 너 걸로 만들어줄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상표법은 그 목적이나 기능 면에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통하여 국가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종의 경쟁법 또는 경업 질서법의 성격을 갖는다. 자, 어려운 문장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 경쟁법 또는 경업질서, 특히나 이 경업질서법의 성격을 갖는다
상표화와 관련해서 좀 떠올려 보면 어때요? 뭐 먼저 사용을 함으로써 이 신용 인식도를 획득한 상표에 대해서는 좀 보호를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용자가 상표를 사용하면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게 사용함으로써 출처 운동을 야기한 경우에는 취소를 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또는 뭐 저명한 상표를 희석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상표에 대해서는 또 이제 거절을 등록 배제를 시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이 상거래 질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상거래 질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두고 있는 규정들이 다수 있죠. 상거래 질서 보호라는 것이 결국 경업질서법, 경쟁법에서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런 성격을 우리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 경쟁법 또는 경업질서법이 이제 부정경쟁 방지 행위와 관련된 법입니다. 부경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면 부경법과 엮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그 상표법은 이런 성격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이하실 때 저의 뭔가 이 추천 방향은 연습이기 때문에 항상 1번부터 5번까지 OX를 모두 판별을 하시는 게 일단은 좋고요. 지금 수업에서는. 다만 시험장에서는 뭐 시간이 돼서 이건 너무 무조건 답이야 하면 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네, 웬만하면 오지선다에 다 체크를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좀 쉬운 문제였죠. 쉬운 문제였고, 상표법의 이 목적과 관련해서는 아직 뭐 기출이 이렇게 잘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잘 되는 부분은 아니어도 한 문제 정도 우리가 같이 풀어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데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항상 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정의 규정으로 넘어왔고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의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표법상 상품의 정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자, 이거 포인트, 그죠? 공부가 조금 덜 되어 있으면 이거 헷갈려요. 명문의 규정이 없었나? 있었나? 너무 있을 법도 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품에 대해서 좀 강조가 될 때 어땠어요? 상표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로서, 그래서 어디서 해석을 해주고 있다? 판례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따르면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 정의된다. 맞는 지문이죠. 자, 그래서 상표법상에서 말하는 상품에 해당하려면 그 자체가 포인트, 교환 가치를 가진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어야 합니다. 즉,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어야 하지, 이 독립하여 이 상거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면,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이라던가 또는 뭐 사은품으로 교부하게 된 경우에는 어때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였죠. 네, 그래서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상표법상 상품에는요,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건이 포함이 된다. 맞는 지문이죠. 네. 결국엔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상표의 정의 규정에서 말하는 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이 우리 상표죠. 그쵸? 이때 여기서 자기의 상품과 라고 하면서 괄호치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풀어서 쓴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2016년 개정법을 통해서 서비스표라는 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쵸? 서비스표라는 게 삭제가 되면서 이 서비스도 상품의 하나로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었다. 상표로 다루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상품의 범위는 광의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와 협의의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이 물품으로 되어 있는 협의의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 우리 상표에서 말하는 상품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의 상품과 무형의 서비스는 서로 구별되므로 네, 뭐 구별될 수는 있죠. 구별될 수는 있는데 구별되므로 비록 서비스와 상품과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한 상표와 서비스를 지정하여 출원한 상표 간에는 34조랑 7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틀린 지문이죠. 우리 상품의 유사 판단의 유형에서는 세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그쵸? 어떻게? 상품과 상품,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대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됐었고요. 세 가지 전부 동일 유사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특히나 상품과 서비스 간에는 동일 유사하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동종 유사성이라고 쓰죠. 네,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종 유사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동종성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죠. 네. 뭐 물론 여기를 그러면 동일성이라고 하면 틀린 지문인가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네. 판례 표현에서 그냥 동종 유사성을 쓴다라는 거를 조금 인지를 시켜드린 거고,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상표법에서는요, 상품과 상품, 상품과 서비스, 서비스와 서비스 모두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유사 범위 내로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지문을 읽으면서 서로 구별되므로 맞지. 근데 문장을 되게 그럴싸하게 바꿔놨어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낚이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죠? 왜? 동종성이 인정된대요. 그래서 출처운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대요. 그럼 이미 얘는 뭐예요? 동일 유사 범위 내의 상품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다? 네, 거절이 되어야 한다. 34조랑 7호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비영리 업무에 관한 업무 표장은 영리 사업에 관한 상표와 본질적인 속성이 다르더라도 업무 표장 등록 출원과 서비스에 대한 상표 등록 출원 상호 간에는 34조랑 7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여기 안에 우리 상표법 공방에서도 있었지만 서비스와 서비스 안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업무 표장의 경우에도 마치 서비스 대 서비스의 유사 판단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업무 표장과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한 문장 그대로 영리 사업에 관한 상표와 비영리 업무에 관한 이 표장이기 때문에 어때요? 본질적인 성격이 달라요. 그렇죠? 본질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 표장으로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업무 표장과 이 서비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 간에도 둘 간에도 분명한 출처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고등교육에 관한 업무였어요. 얘는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등교육에 관한 업무라고 하면 서비스 중에 고등교육업이 있거든요. 그럼 어때요? 고등교육업은 뭐겠어요? 뭐 학원 같은 데서 이제 쓰는 거겠죠. 학원 같은 데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뭐 고등교육에 관한 업무에서 뭐 이화라는 표장을 이제 지금 등록받아 쓰고 있겠죠.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화학원 하면서 그 표장을 그대로 갖다 써요. 그럼 어때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화재단에서 이제 학원도 여는구나. 좀 좋은 학원이겠다라고 출처를 혼동할 수 있죠.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배경 안에는 이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서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영리 업무와 영리 사업과 비영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 본질적인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출처 혼동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처 혼동이 발생한다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다음 음식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을 경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구성하는 일부가 되므로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물을 제공한다면 이건 뭐다? 요식업에 대한 사용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네, 그래서 결국엔 얘와 관련해서 이제 단서를 쓰면 얘와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나눠보자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특히나
119조 1항 3호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자, 우리 이제 상표 다들 한 번씩 공부 많이들 하고 오셨으니까. 119조 1항 3호는요. 일단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을 하여야 취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때 이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는 결국에는 동일성 범위죠. 뭐 실질적 동일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일성 범위 내에서 사용을 했어야 취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시로서 별당 막국수라는 표장을 막국수에 등록을 받은 게 지금 화근이었던 사건이었죠. 네. 별당 막국수라는 그 표장을 막국수에 등록을 받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뭐 간판에 별당 막국수라고 적고 입간판에도 별당 막국수 적고 안에 메뉴판에도 별당 막국수 적어놨을 거고 그리고 손님들이 가지고 나가는 이 포장물에도 별당 막국수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막국수집의 간판, 내부 메뉴판, 입간판, 내부 그릇에 표장을 표시한 행위는 어떤 행위죠? 막국수에 대한 사용이 아니라 막국수 판매업,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용 태양들이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이 한 거는 뭐예요? 별당 막국수와 관련한 막국수 판매업 또는 식당업 등의 사용을 한 거죠. 그쵸? 자, 막국수에 등록을 받고 막국수 판매업에 대해서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취소를 면할 수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왜? 둘은 유사 범위긴 하지만, 그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어때요? 막국수 판매업을 하려면 막국수를 무조건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범위여서 유사 범위긴 하지만 동일은 아닙니다. 동일은 아니에요. 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막국수 판매업에 대한 이런 사용 태양으로 취소를 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뭘 주장해요? 나는 막국수를 이제 포장 판매를 하면서 막국수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장을 표시해서 판매를 했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뭐가 된 거예요? 이런 음식점업에서 포장 판매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그런 행위가 서비스에 대한 사용이냐 상품에 대한 사용이냐가 문제가 됐던 거고 우리 판례는 결국 뭐라고 한 거예요? 너가 이렇게 포장 판매를 하는 행위가 결국엔 뭐다? 이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한 행위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쵸? 그래서 결국 뭐에 대한 사용이다? 이 막국수 판매업 서비스에 대한 사용이다. 라고 판시했던 사건입니다. 결국에는 이 논쟁은 그건 거죠. 음식점업에서 포장 판매하는 경우 이 포장 판매 행위는 음식점업에 대한 사용이냐 그 음식물에 대한 사용이냐 라는 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뭐 판례들이 이렇게 좀 판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넘어가서 이런 문제도 나온다고 했죠.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58회에 기출이 됐던 문제고요. 네. 자,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려면 일단 상표의 정의 규정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쵸?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은밀하게 이제 지하 세계에서 판매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냐 안 되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다른 상품의 판매 촉진이나 광고를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볼펜. 자, 다 자르고 볼펜은 어때요? 볼펜은 상품이 될 수 있죠. 우리 볼펜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러나 어떠한 예를 들면 뭐 이 책을 구매하시면 무료로 이런 뭐 컴퓨터 사인펜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건 어때요?
이 책이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고 그냥 그 컴퓨터용 사인펜은 어떻게 보면 사은품이죠. 이런 이 컴퓨터 붙어있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제가 막 떼가지고 물론 팔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구매하겠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지 않음으로써 X입니다. 자, 두 번째, 마약 등 거래가 금지되는 물품. 자, 물론 마약은 어떻게 보면 독립된 이 목적물이 되긴 하죠. 네. 그렇지만 이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쵸? 판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얘도 X인 거죠. 네, 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의 형태로 판매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네. 자, 얘는 이제 뭐 때문에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한 거예요. 유형이냐 무형이냐 때문에 문제화가 된 거죠. 자,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무형의 상품입니다. 무형이기는 해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형태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구독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쵸? 돈을 지불하고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됨으로써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형의 상품으로서도 적용이 된다.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이 유통이 활발해지다 보니 어때요? 2조 1항 심의로 남목에서는 이제 개정이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 가목은 표시행위, 남목이 유통행위, 다목이 광고행위. 로 이루어져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이런 표시 행위는 2조 2항에서 따로 다루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검색 결과 화면이나 이런 시각적 뭔가 TV 화면 또는 뭐 단말 화면 이런 걸 통해서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그런 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2조 2항에서 기재를 하고 있었고, 근데 어때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냥 화면에 표시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재양도되는 유통행위도 분명히 활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통행위를 남목에 추가하는 개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그램 같은 이런 상품을 유통하는 행위도 명문의 규정에서 유통행위로서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연결해서 여러분들 복습 이제 하시는 내용 안에 당연히 이 2조 1항 11호 남목의 내용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네. 뭐 컴퓨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2조 1항 11호 남목에서는 뭐가 또 될 수 있어요? 우리 이북 같은 거 구매하는 것도 어때요? 물리적인 책을 이렇게 상표를 표시해서 받는 건 아니지만 다운로드 형태로 유통을 받는 거죠. 네.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즉석 건강식품의 원재료를 보여주기 위해서 곡물마다 별도로 유리용기에 담은 상품의 견본입니다. 견본. 자, 견본은 어때요? 판매 대상이 되는 물품이 아니죠.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될 수 없고요. 네, 다음, 종전부터 발행하여 오던 영화, 음악, 연예인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월간 잡지 로드쇼. 자, 월간 잡지 로드쇼 자체는 월간 잡지 판매되는 제품으로서 어때요? 상품에 해당하죠. 네. 그래서 상품에 해당합니다. 얘는 맞아요. 근데 이 독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사은품으로 제공한, 여기서 끝난 거죠. 사은품으로 제공한 외국의 영화배우들 사진을 모은 윙크라는 제호의 책자. 윙크라는 제호의 책자는 어때요? 이 로드쇼의 구매 시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볼펜이랑 다를 게 없는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이죠. 따라서 얘는 어떻다?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에, 네, 말장난 같죠?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에 상표를 사용했어요. 그럼 상표를 사용한 거다 아니다? 사용한 게 아닌 거죠. 왜? 우리의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에 상표를 사용해야 상표의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표법상 상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사용행위에 대해서는 상표 사용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상표권자가 윙크라는 표장을 책자나 잡지에 등록을 받았다면 어때요?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취소를 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거기까지 이어서 판례 내용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사례형 문제네요. 네.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시험 난이도를 그냥 시험 난이도 좀 올려볼까? 하면 옳지 않은 것에서 옳은 것으로 다 문제를 바꾸기만 해도 네,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저도 공부할 때 네, 그랬고 그래서 보통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면 조금 더 어렵죠. 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는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를 좀 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물론 실제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실력을 찐 테스트 하기 위해서 할 때는 예를 들면 정답이 여러 개인 거예요. 모두 고르시오. 이런데 몇 개인지 안 알려줘. 네, 그런 문제를 이제 저도 이런 뭔가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를 워낙 오래 냈으니까 네, 이렇게 냈었는데 이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문제 이제 안 내면 안 되냐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제외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의 꼼수를 부린 게 맞는 게 몇 개일까? 약간 이렇게 네, 꼼수를 부려서 내기도 했고 뭐 실제 사실 그 정도는 시험에서 나올 수 있죠. 여러 개 마킹하기는 안 나오지만 맞는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또는 뭐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이 워낙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뭐 어떤 난이도로 보통 나온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최근에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요.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네, 61회에 시험 발표가 혹시 여기서 2차 시험 보신 분은 없으시죠? 네. 그래서 또 이제 발표 나서 삼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내용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객관식 강의를 좀 듣는 경우도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1년 뒤면 지금 변리사인 상태로 있을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들 또 파이팅 하면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갑은 팔레트라는 상표를 보온 냉수통에 대해서 등록받은 차례예요. 네, 그래서 사례형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심플하게만 나왔습니다. 아, 상표 등록 받았구나. 여기까지예요. 대신 팔레트를 보온 냉수통에 등록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첫 번째, 갑이 보온 냉수통에 관한 TV 광고에 표장 팔레트를 사용을 했대요. 뭐 TV 광고에 썼구나. 상표의 사용이 일단 맞죠. 사실 여기까지 읽었을 땐. 자, 그런데 상품명이나 제조원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로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틀린 지문이죠. 틀린 지문이다. 자, 왜? 우리 광고행위를 한번 떠올려 보면 자, 광고행위는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 상표법에서 말하는 광고행위는 이런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뭐 포장에 표시한 것 가지고 관련해서 이제 뭐 유통하고 하는 게 이제 유통행위라고 하면 광고행위는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없어요? 이 상표가 표시되는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게 1번이죠. 그래서 대상에 제한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 광고의 형식이나 내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좀 칸이 좁으니까 3번 여기다 적을게요. 세 번째, 그럼에도 상표가 표시되는 대상
즉 지정 상품에 표시돼서 광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죠. 상표가 표시되는 대상에 제한이 없고 광고의 형식이나 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게 지정 상품에 대한 광고이기는 해야 되는 거죠. 광고여야 한다. 사실 이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우리 상표법에서 광고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광고가 상표가 표시되는 대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즉 이런 종이 또는 인터넷 검색 결과 하면 뭐 하다못해 제가 이 생수통을 광고의 목적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뭐 제 책을 이렇게 홍보하는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표가 표시되는 이 대상에 제한이 없으니 더더욱이 뭐가 또 강조돼야 돼요? 지정 상품에 대한 광고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지정 상품의 상표를 표시하고 지정 상품의 상표를 표시한 걸 유통하는 건 지정 상품에 대한 게 명확하잖아요. 근데 광고 행위는 어때요? 지정 상품에 대한 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없지만 예를 두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광고 행위를 접근하면 문제가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얘는 지금 어때요? 지정 상품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상품명이나 제조원이 표시되지 않았대요. 자, 우리 보온 냉수통에 팔레트라는 표장을 써서 이제 판매를 하는 사람이 이 TV 광고에서 보온 냉수통에 관한 광고예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좀 쪼개서 보면 1번 보온 냉수통에 관한 광고였다라는 것. 즉 지정 상품에 대한 광고여야 했다라는 거 만족했고요. 두 번째, 표장 팔레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표가 표시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 여기서 이미 광고로서의 요건을 만족했어요. 왜? 광고 형식이나 내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상품명이나 제조원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광고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다음 을이 갑이 요구한, 그렇죠? 갑이 요구했어요. 그러면 보면 여기서 쭉 봤을 때 OEM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갑이 요구했다. 그럼 갑이 주문자네요, 주문자. 그리고 을이 생산자구나 볼 수 있습니다. 갑이 요구한 상표로 이제 상품을 생산해 주는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보온 냉수통을 이제 수출을 했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법 119조이랑 3호 판단 시 을이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죠. 그쵸? 얘는 이제 좀 익숙한 판례 내용일 겁니다. 네, OEM 상표 부착 생산 방식에 의해서 상표가 생산이 되고 수출된 경우에는 어때요? 주문자와 생산자가 있다면 이 생산자의 행위는 오롯이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이 생산자가 만든 그 상품을 모두 누구에게 줘요? 갑에게 주게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문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상표의 판례의 태도고요. 따라서 을이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죠. 갑이 상표를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었고요. 네, 다음 을이 포장용 상자 나왔네요. 아, 포장용 상자 나오자마자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 이제 처갓집 치킨 하고 떠오를 거예요. 그쵸? 자, 상표의 사용이고 포장용 상자, 처갓집 치킨 내용이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치킨을 포장하는 상자에 처갓집이라는 표시를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 처갓집이라는 표장은 포장용 상자에 대한 사용인가요? 아니죠. 치킨에 대한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거죠. 포장용 상자에 대한 출처는 어디 조그맣게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럼 똑같이 적용해보면 을이 포장용 상자 등의 표면에 눈에 띄게 표장 팔레트를 표시를 하고 보온 냉수통을 담아 판매를 했대요. 자, 그랬을 때 을이 팔레트를 포장용 상자에 표시를 했고요. 보온 냉수통을 담았어요. 자, 만약에 이런 을의 행위가 포장용 상자에 대해서 팔레트를 쓴 거다라고 보면 침해가 아니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을의 행위에 대해서 을이 상표를 어디에 쓴 걸까가 문제인 거죠.
포장용 상자에 쓴 걸까? 보온 냉수통에 쓴 걸까?가 문제의 상황입니다. 자, 사례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 지문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을 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포장용 상자에 대한 사용으로 볼 수 있다면 을의 이러한 행위는 갑의 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않죠. 왜? 갑은 지정상품 보온 냉수통에 등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보온 냉수통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면 어때요? 동일한 상품에 동일한 표장을 쓴 것으로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보고 이때 을은 포장용 상자에 대한 출처 표시로 표장 팔레트를 사용한 것으로 갑의 상표권은 침해가 될 수 없다? 틀린 지문이죠. 자, 우리 상표법 판례에서는 어떠한 포장용 상자에 눈에 띄게 표장을 표시하고 그 내용물을 담아서 판매를 유통을 한 경우에는 포장용 상자가 아닌 포장의 내용물에 대한 출처 표시로 보기 때문에 을의 행위는 보온 냉수통에 대한 행위다. 따라서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다음, 을이 비교 광고에서 비교 광고 나왔어요. 사실 저는 이 단어만 보고 사용 아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실력에 이제 오르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을이 비교 광고 등에서 자기의 상품에 관한 광고의 문장 중에 갑의 표장을 기재하며 보온 냉수통에 대해서 표시하였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거 침해 같기도 하죠.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비교 광고였다라는 거죠. 네. 비교 광고로서 팔레트가 표시됐대요. 즉, 을은 보온 냉수통을 파는 사람이겠죠. 근데 자기네 보온 냉수통이 가장 품질이 좋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갑의 팔레트, 뭐 병에 뭐 X 이렇게 쭉 이어서 또는 뭐 정의 뭐 Y 이런 식으로 쭉 이어서 상표를 표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물론 보온 냉수통에 대해서 팔레트란 표장이 표시된 거는 맞죠. 그러니까 표시되어 있는 것 자체는 맞으나 상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왜? 출처 표시를 위해서 팔레트를 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자,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다?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잠깐 정리하면 우리 지금 계속 상표의 사용 파트로 이제 넘어왔잖아요. 자, 상표의 사용은 좀 한번 총괄해보면 상표의 사용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형식적인 상표의 사용은 우리 대표적으로 표시, 유통, 광고 행위죠. 자, 일단은 표시, 유통, 광고 행위가 있으면 상표의 정의 규정에 따라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상표의 사용을 따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 네.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상표의 사용이란 그건 뭐냐? 얘는 정의가 결국에는 즉 대표적으로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는 행위인 경우에 상표 사용을 인정하고 있죠. 즉 상표가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상표가 유통되고 있긴 하지만 상표에 대한 광고 행위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으면 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게 실질적 상표의 사용이죠. 왜? 우리 상표법은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보호 대상인 상표가 아니고 따라서 상표를 사용한 것을 보지 않겠다. 라는 게 지금 이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질적 상표의 사용을 따지고 들려면 뭐가 일단 있어야 돼요? 표시, 유통, 광고 행위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표시, 유통, 광고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발휘됐다 안 됐다에 따라서 상표의 사용을 나눠서 판단하는 경우가 침해 사건일 때, 원범심일 때.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왜? 침해랑 검범심은 결국엔 등록상표의 보호 범위에 속하느냐, 등록상표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사용이냐라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즉, 등록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등록상표의 이 권리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상표를 보호하고 등록상표 권리 범위에 속한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으면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으면 사실은 침해 상표권자의 이 상표 보호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충분히 보호가 되죠. 즉, 다른 사람이 표시 행위를 했어도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아요? 그러면 상표의 보호에는 무관해져요. 따라서 등록 상표권자에 여전히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침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지 여부를 침해와 검범심에서 보고 있고, 자, 나뉘어서 달리 볼 수 있는 게 이제 불사용 취소 심판이죠. 개념이 다른 게. 자,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도 상표의 사용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쵸? 자, 이랬을 때 불사용 취소 심판 같은 경우에는요, 상표권자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심판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상표권자의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상표의 기능 발휘와는 또 무관해집니다. 그렇죠? 결국에 중요한 게 뭐가 돼요? 네. 결국에 중요한 게 자타 상품 식별 의사를 가지고 상표를 사용했느냐만 따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쭉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때요? 교재를 매핑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따라서 형식적 상표의 사용으로 지금 표시행위로 볼 수 있어? 없어? 하는 내용들 쭉 봤어요. 그쵸? 유통행위로 볼 수 있어? 없어? 하는 내용 쭉 봤고요. 광고행위로 볼 수 있어? 없어? 하는 거 쭉 봤어요. 실질적 상표 사용으로 넘어와서 그래, 표시 또는 광고행위가 있기는 한데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케이스로서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봤죠. 뭐 예를 들면 순전 디자인으로 사용했다던가 또는 설명적 문구로만 사용이 됐다던가 또는 뭔가 책의 그 제호로서 뭐 사용이 됐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들의 예시들을 우리가 쭉 공부를 했고 그 내용들이 얘네였고 그 다음에 또 끊기죠. 한 파트 끊겨서 다음 파트에서 나온 게 뭐예요?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의 사용이죠. 네.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틀로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이렇게 좀 저의 개인적으로는 내용을 좀 구조화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양이 많죠. 우리 민법, 특허, 뭐 상표, 디자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좀 틀을 잡고 이 구조를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서랍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뭘 물어봤을 때 서랍 꺼내서 그냥 줄 수 있게. 네. 그래서 주소 설정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는 거였고요. 자, 다음. 그러면 뭐 유형을 나눠보자면 얘는 광고행위가 맞아 아니야를 물어보는 지문이었죠. 1번. 네. 그리고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상표의 그 사용 주체를 물어보는 것으로서 얘는 뭐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 나왔던 지문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실질적 출처 표시 기능이 누구에게 발휘됐는가, 그러니까 어느 것에 발휘가 되었느냐를 따지는 실질적 상표의 사용 부분이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교 광고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출처 표시 기능이 수행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 기능 발휘가 됐느냐를 따지는 부분이죠. 자, 그럼 5번 보겠습니다. 갑이 보온 냉수통을 좀 수입했고요. 이때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 신고서, 이것도 좀 지겨운 지문이죠. 왜? 기출 지문에서 자주 나오니까. 그쵸? 수입 신고서에 표장, 팔레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여기 거래 서류에 포함된다? 아니죠. 자, 2조이랑 11호 다목에서는요, 뭐 여러 가지 서류를 얘기하면서 기타 거래 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여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수입 신고서는 어때요? 이 세관에 제출하는 그 서류일 뿐이지 어디에 전시하거나 널리 알려지는 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표에서 말하는 이 거래 서류에 지금 포함이 되지
않는다. 당사자에게 어떻게 보면은 제출 목적이지 두 당사자 간에 교부되는 거래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대표적인 판례의 태도고 거래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결국엔 포함된다 X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거래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느냐? 봐주시면, 자, 세간에 제출하는 수익신고서는 거래 당사자 간에 교부되는 거래 서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의 사용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였고요. 네. 즉 얘는 일반 형식적 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그럼 본호에 해당하는 거, 명함의 이면, 거래 명세서에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행위, 또는 뭐 신문에 표시하는 행위 모두 거래서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수입신고서. 네. 그냥 수입신고서 단어 보면 일단 이 판례 떠올려 주시면 사실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야 합니다. 자, 기억.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 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한 행위 자체로 상표의 사용행위로 볼 수 있다. 사실 제가 좀 쉽게 완화했어요. 표시한 행위는 이라고 바꿨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우셨을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정답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그 밖의 수단의 상표를 표시했어요. 즉 예를 들면 제가 광고를 하려고 이 광고지에 상표를 표시했습니다. 그거 자체를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광고가 되려면 어때요? 얘가 어디 보여지거나 누구들한테 제출이 돼야 될 거잖아요.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까지 있어야 상표의 사용행위로 볼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그 감옥과 나무과의 차이점이죠. 표시행위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기만 했으면 이미 지정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상표 사용이 맞습니다. 그죠? 유통행위는 이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유통하는 거기 때문에 지정 상품을 유통하는 것으로서 이미 상표 사용이 맞습니다. 근데 광고는 어때요? 내가 광고지에 상표를 이렇게 끄적끄적 적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꽁꽁 묻어두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거는 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가 필수다 라는 부분에서 얘는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좀 힌트가 자체로 라는 말로 힌트를 좀 드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 얘가 표시하는 행위는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있다 하면 그것도 틀린 지문입니다. 왜?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는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같이 이어서 보실 게 뒤에 문제 중에 나왔었던 컨투어 코일 판례 연결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컨투어 코일 여기다 적어주시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컨투어 코일 판례는요. 뭐가 핵심이었냐면 119조 1항 3호를 물어봄에 있어서 핵심이 됐던 부분이 이 어떻게 보면은 거래 그 서류 중에 뭐 예를 들면 영수증이나 이런 품질 보증서에 상표를 표시했던 겁니다. 품질 보증서 등의 상표를 표시했어요. 자, 이랬을 때 품질 보증서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거래 당사자한테만 이렇게 교부를 한 품질 보증서를 너가 증빙 서류로 제출했는데 얘를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왜? 품질 보증서를 이 제품을 구매한 사람한테만 그냥 보내줬거든요. 즉, 거래 상대방에게만 교부를 해줬어요. 근데 이거를 전시하고 널리 알린 걸로 볼 수 있을까? 때문에 대법원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다툰 거죠. 근데 대법원에서의 그 판결 결과 어떻게 된다? 품질 보증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어때요? 일반 공중이죠. 거래 당사자는 그냥 일반 공중의 사람입니다. 뭐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거나 그 서류를 어디에 뭔가 공개하면 안 된다거나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거래 당사자 일반 공중에게 열람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놓은 거죠.
이해되셨나요? 품질 보증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는 일반 공중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놓은 거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걸 당근 마켓 같은 데서 팔려고 제품을 올려놓으면서 어때요? 품질 보증서 같이 올려놓을 수 있죠. 그럼 어때요? 전시가 되게 되는 거죠. 널리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것에 포함이 될 수 있다, 광고 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였고, 얘랑 연결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게 컨투어 코일 판례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왜냐면 좀 애매해요. 이게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여야 된다라는 게 너무 명확히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마치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했던,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한 이러고 나오면 전시하거나 널리 알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틀릴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중고나라 당근마켓, 그쵸? 거기에 올라가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다음, 니은.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 주 판매 대상이 되는 상품을 구매하는 우수 고객에게 마일리지 차감 방식 등으로 제공하는 판촉품의 상표를 표시하여 배부한 경우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마일리지 나오자마자 메트로시티로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네, 우리 상표법 안에서 마일리지 차감 방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수 있는 내용은 메트로시티 향수 판례밖에 없습니다. 자, 어때요? 원칙적으로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 즉 이런 사은품, 우수 고객을 위한 판촉품으로서 제공되는 것은 상표법상 교환가치를 가진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지 않아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게 기본이에요. 않는 게 기본인데 이 판례가 예외의 사례였죠. 예외로 마일리지 차감 방식에 이렇게 그 우수 고객에 줬고 그 실제로 명품 매장에서 향수를 판매하는 경우도 많고 그 향수의 품질이 실제 판매되는 향수의 품질과 다를 바 없었고 그 결과 뭐가 된 거예요?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로 인정이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돈 주고 살 수 있겠다.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로서 판매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상표의 사용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따라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맞는 지문인 거죠. 네. 물론 예외 판례, 이 사례의 판례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마일리지 차감 방식이면 무조건 상표 사용이야는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이 판례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죠. 마일리지 차감 방식이라는 거, 실제 명품 매장에서 향수를 판매한다라는 거, 향수의 그 품질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 그 지점들에서 향수를 나눠주기 위해서 10,000원 정도로 향수를 자기네들도 구매를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거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 등록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여기 안에는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외법권 지역인 주한 외국 대사관, 영사관에 공급함을 주장한 경우에는 기각신결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는 지문이죠. 이게 좀 표현이 불사용 취소 심판이고 신결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단계를 좀 나눠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불사용 취소 심판에선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는요, 결국엔 상표 사용이 인정되면 기각이죠. 왜? 이게 입증 책임이 전환돼서 지금 표현이 좀 어려운 건데,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취소 사유가 있음을 취소 심판 청구인이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그게 일단 기본이죠. 무효 사유가 있으니까 무효 심판 청구할 거예요. 취소 사유 있으니까 취소 심판 청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가 있음을 청구인이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사용 취소 심판은 어떻다? 불사용했음을 주장 입증하는 게 매우 곤란하고 어렵더라. 그래서 상표를 사용했음을 상표권자가 입증해야 되죠. 그게 1번.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표 사용이 인정돼요. 상표 사용 인정돼. 그러면은 피청구인인 상표권자가 디펜스를 잘한 거죠. 따라서 기각이 되는 거죠. 근데 상표의 사용이 불인정돼요. 이 말은 뭐예요? 상표를 불사용한 거죠.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청구인이 이긴 거죠. 따라서 이때는 인용심결이 내려지죠. 그쵸? 상표 사용이 인정이라는 거는 불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얘는 불사용을 했다라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은 어때요?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이어야 하죠.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은 국내에서의 사용이어야 하고요. 정당한 사용이어야 합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돌아가서 보면 자, 치외법권 지역인 주한 외국 대사관, 영사관의 공급함을 주장했대요. 자, 얘는 어때요? 국내에서 사용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습니다. 그쵸? 국내에서 사용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럼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용심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각심결을 받을 수 없다가 맞는 지문인 거죠. 네. 여러 번 꼬여있죠. 인용심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으면 쉬운데 기각심결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또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 다음. 자,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를 그 지정 상품에 사용한 자가 그 상표를 자타 상품 식별 표지로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사용했대요. 자, 이거 지금 짬뽕이네요. 이게 여러분들 주소 설정이 딱딱 잘 되어 있으면 사실 헷갈리지 않아요. 자, 침해 소송에서 자타 상품 식별 의사가 중요해요? 아, 물론 뭐 상표권자의 그 침해자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뭐 의사가 고려는 될 수 있겠지만 얘가 메인이 아니죠. 자타 상품 식별 표지로서 사용할 의사는 결국엔 언제 따지는 거예요? 얘는 불사치, 그쵸? 자, 그래서 교묘하게 두 개를 섞어서 꼬은 지문인 거죠.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선의 상표를 그 지정 상품에 사용한 자가 그 상표를 자타 상품 식별 표지로서 사용할 의사로 사용했다면 실제 거래계에서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닌 순전한 디자인으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라도 침해가 성립한다? 틀린 지문이죠. 이게 교묘하게 섞여 있어서 그럴싸해 보이는 지문이지만 결국에 포인트는 뭐예요? 침해 소송에서 뭐가 중요하다? 얘가 중요하다.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고 따라서 순전한 디자인으로서만 사용이 됐다면 출처 표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다. 따라서 침해가 성립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다음, 공산품 내부에 조립된 부품에 자 사실은 이 말만 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소니 팔레 라고 연결이 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산품 내부에 조립된 부품에 표시된 표장이래요. 자, 일단은 그러면 뭐 표장이 표시되어 있긴 하는데 어때요? 내부에 조립된 부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거래 행위에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는 수요자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미 꼬이고 있죠. 네, 분해해야만 인식할 수 있으면 이건 뭐다? 상표로서 기능을 전혀 못할 거다. 상표가 아니다. 그쵸? 따라서 표시행위로 볼 수 있다? 틀린 지문인 거죠. 자, 어때요? 우리 상표법에서 표시행위가 맞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과 관련해서 소니 판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소니 판례에서는 뭐라고 했죠? 통상적인 거래 행위에서는 존재조차 알 수 없고 분해하여야만 알 수 있으면 어떻다? 상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표법상 상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시행위가 있는 걸로도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한번 풀어봤고 시간이 꽤 돼서 잠깐 10분 쉬었다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